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대원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김가온 강사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이 되겠고요. 업로드 시점이 10월 달인데 그 당시 업로드에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시 찍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올해 대원고등학교 시험 경향이 작년과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는 특정 선생님의 주도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모종의 이유로 그 선생님께서 잠깐 휴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쉬워졌다라고 하면 도전할 만한가? 굉장히 얕볼 만한 지점인가? 라는 건 아니고요. 23년도와 유사한 시험 경향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2024년 그때 한 해만 조금 이상한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 일단은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경향성 분석에 대해서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시험 범위 구성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전체적인 난이도, 그리고 세부 문항 확인을 구체적인 문항 하나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 범위 구성입니다. 총 28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문법과 문학이 약 절반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2와 1의 숫자는 서사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대원고등학교가 이런 방식으로 문법과 문학을 거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해서도 문법과 문학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문법은 예상했던 대로 적용 위주의 출제 경향이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대원고등학교는 단순한 암기에 치중된 그러한 시험 문제보다는 알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그 문제 내에서 요구하는 예문 아니면은 단어 같은 것들에 잘 적용할 수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그 단어와 예문에 비교해서 정오 판단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을 잘 출제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그런 문제들이 전부 주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범위가 많고요.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개념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됐었을 것이다. 근데 이 많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속에서는 문법에 대한 게 음운변동 그리고 한글 맞춤법이 1학기에 들어가는데요. 대원고등학교는 이 부분 외에도 따로 학습지를 주는데요.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간고사 때 이 음운변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그 외에도 품사, 그리고 형태소와 단어까지, 그러니까 음운론과 형태론을 아우르는 아주 많은 시험 범위가 들어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할 때 분량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헷갈리는 개념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꼭 이 지점을 알아야 하는, 그래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주는 지점들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지점이 되게 헷갈리는 개념 요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를 이따가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테지만 그런 지점들만 해당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문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난이도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학습지 내용을 기반으로 선지를 그냥 판단하는 정도? 정말 과장 없이 굉장히 할만한데? 이 정도의 느낌의 시험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알려준 개념들을 잘 따라가기만 했어도 정말 쉽게 득점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만 출제되었습니다. 고난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개 정도인데요.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고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외부 지문도 한 지문 정도가 출제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외부 지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이긴 하지만 이 문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외부 지문도 없는데? 어려운 문제도 없는데? 라는 느낌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전반적으로는 균형감 있는 시험이었고요. 다만 평균은 다소 낮을 것이다. 실제로 좀 낮았고요. 왜냐하면 대원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만 그런 건 아닌데 문법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누구나 느껴요. 그런데 대원고등학교는 교과서 외에도
따로 학습지로 주는 그런 문법 범위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심지어 그걸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적용 위주의 공부를 하지 않았던 친구라면은 그냥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문법이 들어가 있는 시험 범위에서는 항상 평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으로 균형감 있는 시험이었지만 평균은 좀 높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이제 세부적인 문항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만 이제 쉬운 문항들은 제가 그냥 이거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문항이다 바로바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문법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초반 한 5-6개 문항들을 제가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통사적 합성어의 방식에 대해서 그것을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품사를 형태, 기능, 의미 3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들을 밑에 있는 예문에다가 적용해서 그것을 판단해라 라는 문제였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품사 중에서도 영어의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4번 문제는 형태소를 2가지 분류 기준에 나누어서 분리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문을 던져주고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5번 문제, 품사 내용 중에서도 대명사의 미지칭과 부정칭 구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1번에서부터 5번 문제까지 조금 빠르게 넘어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더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5가지 문항은 영역은 조금 다를지라도 예컨대 1번 문항은 단어 부분, 2번 문항은 품사 부분, 4번 문항은 형태소 부분 다 다를지라도 그것이 공통적으로 본질적으로 수능형 문항이라는 것을 수능형 문항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개념 암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던져주는 그런 예문과 단어들을 잘 녹여내서 정오 판단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것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의 영역, 각각의 단원 내에서 꼭 반드시 파고 들어가서 알아내야 할 헷갈리는 개념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어서 6번 문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문제 구성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보기 1이라는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지금 각각의 시기별로 어떤 품사가 품사로 인정되는지 아닌지 그런 식의 회의 내용을 3회, 4회, 5회, 6회, 4회에 걸쳐서 그렇게 구성한 것이고요.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보기 2 박스 하나의 예문을 던져주었는데요. 즉 위에 있었던 보기 1에서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품사가 품사로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 그래서 선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몇 번째 회의로 인해서 몇 번째 회의 이후에는 이 문장 내에서는 몇 개의 품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해놨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 문제를 봤을 당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알고 있다. 나는 그치 품사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 아니고요.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품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며 거기에 덧붙여서 이 각각의 회의 이후에는 이 품사가 품사로 인정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오답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품사 영역에서도 빼먹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빠르게 좀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서답형 1번이네요. 서답형 1번 문제는 이제 형태소 분석에 대한 건데요.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지금 이렇게 형태소를 분리해서 작성하라는 그런 문제였고요. 앞서 나왔던 형태소 문제와 좀 유사하죠. 바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기에 보시는 예문이 신문 혹은 문법 이런 게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적용된 개념이 양순음화 혹은 연구계음화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올해 대원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학습지에 넣어놓은 항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출제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시사하냐면요. 학습지
입시 내용 혹은 학교에서 다루어주는 그 수업 시간의 내용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작년까지 혹은 재작년까지는 그냥 이런 것도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제로 시험 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신형 문제 같은 것들도 올해부터는 절대로 빼먹지 않고 반드시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친구, 확인하지 않은 친구는 사실 안다 모른다로 끝나버리겠죠. 실제로 배점도 높지 않아요. 3.1점 쉬운 문제인데 이것을 너 봤니?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봤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좀 이러한 경향성이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의문 변동을 이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항분 단순화와 히읗 탈락을 구분하는 문제. 이것도 의문 변동 영역에서 절대로 빼먹지 않고 반드시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헷갈리는 개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제를 한 것이고요. 바로 뒤로 가보면 여기까지가 문법이네요. 문법 문제는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한 2개, 3개 문항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능형 문항을 기반으로 출제를 하고 있지만은 약간의 내신형 문항들도 추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문법 범위가 많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문학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문학에서는 앞서 본 그 문법보다 조금 더 빨리 볼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그리고 연두에 울다라는 지문이었는데요. 얘는 학교에서 교과서 외에 따로 추가해 주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좀 보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얘도 배점이 높지도 않고 굉장히 간단한 형식인데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작년에 이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기 때문에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선지 하나의 길이 자체가 최소 2줄에서 3줄이 기본적인 형식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심지어 이 학생도 3번 선지를 선택했는데 3번 선지 객관적 상담물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정말로 강조해줬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남신이주동 박시봉방 지문과 연두에 울다 지문에서 이거 객관적 상담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둘의 교집합으로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줬던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맞춰야 할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앞서 봤던 문법 문제, 그 신문 문법, 그 의문 변동과 동일하게 이러한 내신형 문제가 문학에서도 지금 출제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너 이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니? 너 지금 알려준 거 잘 받아들이고 있니?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그 가시에 대한 내용적인 것을 물어보고 있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고요. 바로 밑에 있는 17번 문제도 17번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게 앞서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고난도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왜 그런 것인가 하면은 일단은 17번 같은 경우에는 표현상 특징을 선택하는 것, 나지문에 사용된 공감각적 심상과 동일한 공감각적 심상을 선택하라는 문제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선지 배치를 하나를 공감각적 심상을 두고 나머지 선지는 뭐 역설법, 반어법, 아니면 뭐 시선의 이동 등등 이런 방식으로 배치를 하는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고난도였던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선지가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굳이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문 속에서의 공감각적 심상과 동일한 그 표현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것, 그것이 완벽하게 동일해야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좀 높았습니다. 바로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앞서 봤었던 16번 문제처럼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19번 문제에 대해서도 서리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지문, 방문객이라는 현대시를 바탕으로 출제했던 지문인데요. 이것도 그냥 표현상 특징 혹은 정서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어려운 지점 없이 출제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21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은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이라는 수필 작품이었는데요. 이것은 내용도 쉬웠고 문제 자체도 쉬웠습니다. 학교에서 알려준 것만 잘 따라가면 맞힐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필의 형식적 특징을 물어보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내용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문이 이제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이거는 고전시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25원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시의 화자와 같은 삶의 태도를 지닌 작품으로 적절한 것은, 즉 윤선도의 만흥 속에서 화자가 보이는 삶의 태도는 자연 친화적 태도인데요. 그것과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시를 골라라. 즉 오지선다형으로 고전시를 배치해놨는데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 1번 선지 안에 이 시에 대한 현대어 풀이를 이렇게 친절하게 넣어줬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시험제를 많이 봐왔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출제한 문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외부 지문을 출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현대어가 당연히 없는 상태에서 이 원문만 가지고 학생들에게 너희 지금 이러한 시 속에서 화자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라고 묻는 문제인데, 이거를 사실상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바꾸어준 상태에서 그렇게 출제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1번 선지만 있긴 하지만 밑에 있는 5번 선지까지 전부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고전시는 학생들이 읽는 것에 어려움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해석이 안 돼서 정서를 파악을 잘 못하는데, 얘는 그 1차적인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줬고요. 심지어 5가지 선지 배치를 보면은 뭐야? 얘는 지금 누가 봐도 답인데? 라는 게 너무 티나게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1번 선지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배점이 3.6점인데 저는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험 내에서는 외부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가 하나가 출제되었지만 사실상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정말 쉬웠습니다. 그래서 문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빠르게 훑으면서 한 3가지 정도 문제를 봤는데, 일단은 문법과 유사하게 내신형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지금처럼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착하시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래요.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고등학교에서, 제가 지금껏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선생님이 없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친절하게 학교 프린트를 만들어서 이러한 개념어는 이런 뜻이고 이것이 사용된 예문이 이거야 라고 모든 걸 설명을 하셨어요. 너무 친절하셔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그 대형고등학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친절하고 정말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학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좀 호기심과 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업과 시험 문제가 되었으니까 되게 부담감을 갖지 않고 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험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기본기가 정말 필수입니다. 이게 대형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남학생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되게 왁자지껄하고 되게 이제 유치원생 같아지고 막 놀고 막 그런 경향성이 되게 짙어요. 왜 이게 그러니까 놀 때도 좋은데 이 놀 때도 있지만은 해야 될 때를 구분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기본기, 즉 학교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내가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것, 진짜 과장 보태지 않고 그것만 잘 따라가도 대형고 시험은 충분히 내가 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미루면 안 됩니다. 특히나 문법 공부요. 초반에도 말씀드렸고 중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의 분량이 적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안 되니까. 많아요. 1학기 같은 경우는 음운 변동이나 한글 맞춤법과 함께 거기에 플러스로 그만큼에 해당하는 분량이 더 들어가요. 이게 그러한 것이 분량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난이도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형고 친구들 보면은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은 그걸 그냥 놔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포기에 앞서서 나의 행동이 어땠는지 생각해야 돼요. 다 미룬 친구들이에요. 미루지만 않았어도 그 포기의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매일이 아니어도 3일에 4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건드려주면서 아, 내가 이런 거 했었지? 이런 거 했었구나. 그치, 이번 시험범위 이거 있었지. 라는 식으로 좀 기억할 수 있게끔 리마인드 하는 방식을 좀 공부 습관으로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학년 때의 점수는 사실상 문법에서 판가름이 나요. 정말 이거는 뭐 영상을 보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1학년 올라가고 나서 정말 한 2번의 시험만 보면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문법이 진짜 그래서 중요했구나 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좀 일찍 보시는 분이라면은 부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문법 부분, 즉 품사, 단어, 형태소, 그리고 의문 변동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건드려 주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결론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은 이제 10월 달쯤에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곧 있으면은 이제 한 2~3달 지나면은 학교가 배정이 뭐 발표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대형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런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궁금한 지점이 있으면은 저희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을 토대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가온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